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청와대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조만간 박 전 대통령도 석방이 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발표할까요? 잠시 후에 생생한 뉴스 속보와 함께 깊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4년 넘게 복역을 해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선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특사. 아시다시피 특별 사면. 오늘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 사면에 대한 언급을 할까요?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의 단독 보도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 전 대통령 사면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달 말 31일 자정 출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아예 못 씹는다.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졌다라는 내용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바로 RO입니다. RO, 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 조직. 예상하셨다시피 이석기 전 의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수감 8년여 만에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죠. 만기 출소 1년 5개월을 앞두고 오늘 풀려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띄워주세요. 따귀, 뺨, 따귀. 조선일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이 초과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장하다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뺨을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원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사진이 또 나왔는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출장을 갔죠. 김문기 처장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사진을 찍은 모습. 야당에서는 이러고도 모르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그 입. 누구 입? 경향신문입니다. 이준석의 입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지속적으로 윤핵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은 장제원 의원이다라고 이제는 실명까지 공개 지목했습니다. 연일 장제원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데 전액 맞겠다. 정치 장교냐라고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 그 입 제발 다물라라는 쓴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저와 우리 출연자들 가슴 한쪽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하신
출연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후보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다 예쁜 어떤 모자, 눈사람. 김영주 의원님은 또 곰돌이를 달고 나오셨군요. 자,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강한 예상입니다.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첫 번째 소식으로 깊게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석기 가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오늘 동아일보 일면은 조금 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보도를 일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실 텐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까지 그간의 과정들, 4년이 넘는 시간, 가장 긴 시간을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된다라고 강한 예상 전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이재명 기자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대통령 전담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재명 기자가 청와대를 출입했잖아요. 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새해가 가기 전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가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이후에 최근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했고, 그 방안에 대해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랑 협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예. 결국은 조만간 있을 사면 대상자 발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군요. 동아일보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대상 포함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는 거예요. 법무부는 부정적 의견 냈지만 청와대가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특사를 포함시켰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한다라는 방침이다라는 거고,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기존 지병에 정신과 치료,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아예 씹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미숫가루와 죽 같은 씹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음식 섭취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극심한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현재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한 집중 토론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철희 정무수석, 송영길 민주당 대표, 당 지도부 만나 사면 문제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봤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담당 기자였으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기존 지병, 뭐 어깨 부상 이런 거 디스크 말고도 정신과 치료와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아예 못 씹는다라는 상태였는데 그때 청와대 출입했을 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이재명 기자가 직접 보고 겪었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 겁니까? 그때도 굉장히 약간 피곤함이 좀 있었죠. 항상 피로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질환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같은 건 이제 오래된 지병이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건데 거기에 추가돼서 과거에 2006년도였죠. 지방선거 때 이제 그 테러를 당했었죠. 커터 칼로 테러를 당했었는데 그때 이후 이 턱관절의 근육이 굉장히 손상이 있어서 지금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정신 건강상 굉장히 불안 증세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측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단순히 이제 몸의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 뭐 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한 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법한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그때 강한 정신 상태, 강한 멘탈이었다 이런 평들이 그때 당시에 보도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 이재명 기자가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에 이재명 기자가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고 사면을 결심하는데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커터칼 테러 때 얘기했지만 그때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테러를 당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그 측근들이 왔을 때 병문안 왔을 때 했던 멘트가 결국은 뭐 대전 음료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에 이제 지방 광역단체장 선거 상황을 이제 체크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그게 아마도 이제 4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수감 생활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조만간 나올 책에서 저도 책을 내용을 아직 나오지 않았기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알려진 거에 따르면 어떤 측근들의 배신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글쎄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서원 씨를 개명을 했죠. 최서원 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엮여서 사실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혐의를 받았죠. 그러니까 최서원 씨에게 준 뇌물이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로 적용이 됐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한테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제 그렇게 혐의를 이제 넣었던 거죠. 다시 얘기해서 청탁이라는 게 어쨌든 청하여 부탁하는 게 청탁인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청탁이 있었다. 그게 묵시적 청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그룹 승계 과정을 그러니까 그룹 승계 과정을 위해서 결국은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줬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준 뇌물이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검찰의 혐의였기 때문에 그게 실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답답함이나 억울함들이 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혁준 변호사님, 워낙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혐의가 뭐였을지 좀 가물가물하다라는 분도 많았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게 꼭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같은 것들이 다 뇌물죄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뇌물죄가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권한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국정의 전반을 다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뇌물죄가 그냥 돈만 받는다고 해서 뇌물죄가 되는 게 아니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높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정도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느냐 싶었는데 그 5년 전 상황은 지금하고 또 틀려가지고 워낙 그 국민들이 특히 이제 최순실 씨 관련해가지고 받은 상처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는 직접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옆에서 보고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아예 음식물을 못 씹는 건강 상태보다 그 강했던 멘탈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라고 이재명 기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그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재명 기자의 추측도 있었는데요. 아직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을 청와대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뉴스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전망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2021년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고민은 좀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 했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대국민 담화 때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김병민 대변인님, 네,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예. 의사를 2016년 당시에 밝혔었군요. 지금 보신 내용들이 1차, 2차, 3차의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예. 당시에는 광화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모여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목소리를 높였고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언급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에게 나머지 권한들을 맡기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게 되는 절차들이 논의가 된 바 있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직에 대한 논의를 두고서도 여러 가지 이 목소리들이 높던 터라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담화 모습들을 보니까 한 4년, 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 굉장히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튼 한 종편의 태블릿 PC 보도가 되고 난 직후에서부터 많은 내용들을 국민께 얘기를 꺼냈던 모습들을 지켜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같은 동등한 잣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많은 일들을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촛불을 들었던 촛불 정신의 완성이라는 것은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유로 나아가는 밑거름과 발판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정치의 단면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장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부정부패의 온상들 때문에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2016년도, 17년 촛불을 들었던 그 잣대와 똑같이 목소리를 외쳤던 특히 여권의 정치인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적용돼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재명 기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졌다라는 거고 특히나 음식을 섭취 못하면 이 노령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건강상에 치명적인데 거기에 어떤 정신적인 불안 증세까지 호소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아무리 이제 수감 중이지만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때까지 악화가 될 수 있었죠? 어떤 이에 대한 뭐랄까 걱정과 비판 여론도 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정확한 시점이 기억 안 나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2차례에 걸쳐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는 게 이제 형 집행 정지의 사유였던 거죠. 이미 지난해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형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인 거죠.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2차례에 걸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2번 다 이제 규정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결국 이번에도 워낙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할 것인지가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태에 대해서 지난번 박범계 장관도 얘기했죠. 소견서를 이제 그 병원으로 받았죠. 박 전 대통령 상태에 대해서. 근데 소견서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쓰였다. 이렇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여러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어깨나 허리 이런 뿐이 아니라 뭐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적인 안정까지 모든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소견서를 아마 자세히 병원에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견서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최종 사면을 결정한 게 아닌가. 뭐 지금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지금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요 대선 주자, 특히 여야의 대선 주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상이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는,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바람직할 것인지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고 두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그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막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으셨듯이 이재명 후보는 사면에 대한 반대를 강하게 시사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사면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소신이 정반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반대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가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리기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송영길 대표가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 예. 앞서 이재명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21일 법무부 사면위원회에서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협의는 부결되다시피 이번에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을 결단을 하신 건데, 연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죠. 그때인데 저 역시 놀란 것처럼 그때 당시 국민이 여전히 다수가 사면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그 문제 기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나도 고민스럽다. 그런데 국민 전체가 저렇게 사면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게 통합에 도움이 되겠는가. 가급적이면 이 지금 문정부는 이 정치인들에 대한 또 부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면을 거의 불허하고 싶고, 유일하게 2020년 연초에 일부 정치인의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마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단안을 내린 것이고, 또 그런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아마 송영길 대표와 그렇군요. 민주당에 대해서 조율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앞서와 같은 어떤 이재명 그 후보의 발언처럼 저렇게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도 뭐 반대나 뭐 공식적인 비판의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때부터. 왜냐하면 국정농단 수사를 했었던 주요 책임자 중 하나가 윤석열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윤석열 후보가 장기간 구금에 대해서는 명확히 비판을 했었고, 구속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지속적으로 반대했었다라는 입장을 냈었죠. 네, 과거 이제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요.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지난 기간 수사를 했던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박영수 특검의 특별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시기에서 특검의 기간들은 3월 달에 마무리 종결이 되게 됩니다. 특별수사팀에서 특검에서의 정해진 수사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 이후의 일이 진행됐던 것은 이제 검찰로 다시 인계가 되고 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특검으로서 주어졌던 법과 절차에 따른 일의 수행을 했던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께서 법적으로 잘못됐던 일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장기 구금 속에서 고령에 건강이 안 좋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진영을 넘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들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 초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이낙연 후보가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을 오히려 언급한 바가 있었고, 하지만 지지층들의 다른 방향 속에서의 반발에 이 내용들이 뒤로 좀 물러나긴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여권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또 고령의 전직 대통령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폭넓게 고려해서 사실상 사면이 오늘 최종 결정되게 된다면 지났던 역사의 한 획을 좀 긋고 정말 분열된 대한민국의 통합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잖아요. 예. 국민의힘의 전신이 한나라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인데 윤석열 후보가 당의 정통성을 계승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든가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뵌다든가 사면 이후에 기자 질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로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왜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이 구금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 상태고, 만약에 사면을 통해서 석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이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건강에 관련된 고려를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걸음씩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 진영과 과거 주장과 달리 무관하게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내지 석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는 과거 대선에서 내가 MB 아바타냐라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한 바 있었는데, 그런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단해달라라고 안철수 후보가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에서 2년을 넘기지 않았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요구했던 게 형 집행정지이고, 지금 저희 동아일보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이 사면과 관련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좀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고령 70세 넘으니까 이제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가 되면 형집행정지 요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특별 사면은 이제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특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형 집행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제가 사면법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법무부 장관이 특사를 상신할 수 있다. 상신이라는 용어도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 그야말로 대통령이 그 전제적인 왕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하는 그러한 그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특사가 더 강력한 그 은혜이고 그 은전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탄핵될 수 있을 정도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탄핵 결정 나오기 전에 제정신이었으면 하야를 했겠죠.
그런데 형사처벌이 어떻게 됐느냐? 탄핵이 됐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됐는데 지금 와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 그 재판에 있어서 대응을 안 했어요. 뭐 항소도 안 하고 상고도 안 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야당의 대권 후보가 윤석열 전 검사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이 시기에 여권에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의 정치적 함의를 넘어서는 무엇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 의견인데 어떤 추측이요? 뭐 정치적인 어떤 의미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특사를 하는 것이 여권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 왜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가 입장이 곤란해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렇게 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옥중 서신을 책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건강이 저렇게 안 좋은 분이 책을 지금 쓸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조금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 무슨 말이시죠, 그건? 그러니까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을 정도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그야말로 꼭 나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 만약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오늘 내일 출간된다라고 하는 옥중 서신이 나올 수 있나? 그것도 의문이더라 이 이야기인 거죠. 아마도 정혁진 변호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상 이제 보수에 대한 여러 진영 간의 갈등이 폭발되면서 분열하지 않겠는가 이런 세간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우려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도 이제 미래통합당이 출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유한국당과 당시 바깥에 있었던 세력들이 다시 결합하고 또 그 중간에 혹시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겪었던 상황이지만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특히 지금 현재 야당이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6년, 17년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 그 당시에 정말 여론들이 한 70%가 넘을 정도로 뜨거웠던 그 여론을 바탕으로 정말 국민 통합 또 진실한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이념과 진영에 따라 편가르기에 나서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이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의 두터운 신념들을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의 세간의 우려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예, 김영민 대변인의 의견이었고 앞서서는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제가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또 출연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녹화했던 주제가 바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이만갑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이번 주 밤 11시에 방송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쭉 취재하며 공부했던 계기가 됐는데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기습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총을 쏴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박 전 대통령과 그때 당시 영예, 박근혜 영예, 20대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운한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지지 여부와 정치적인 이념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생이 참 굉장히 기구했고 어찌 보면 불행할 수도 있었겠다. 그 결국 어머니를 잃고 영부인 역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신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리고 나서 천막당사라는 정치인의 힘든 시절을 겪고 가까스로 대통령이 됐지만 다시 이 비선 때문에 또 이 불명예스러운 탄핵을 당하고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서 이렇게 또 사면을 나오는데 한 가지 짚어볼 게 지금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기구하다. 굉장히 가여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글쎄요, 지금 정말 한 사람의 일상으로서는 보통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또 어머님만 그렇게 한 거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대구 달서에서 당선을 돼서 그야말로 쓰러져가는 한나라당을 구한 뭐 천막 그 당사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강렬하고 또 리더십을 보여준 어떤 그런 어떤 일생을 보였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관리 잘못 또 본인의 어찌 보면 뭐 아니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탄핵을 또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말년에 이제 뭐 어쨌든 형을 그렇게 1700일 이상 살아오셔서 지병도 있으신데 돌아와서 이제 좀 안전하게 좀 숨쉬고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마련되지 못했다. 그 집을 산 사람들이 회사에서 샀죠 아마. 예, 어떤 특정 회사에서 샀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뭐 돌아오시면 그 공간을 할애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사면이 됐을 때 아마 뭐 소위 그동안의 친박이라는 분들이 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다. 자, 이재명 기자가 박근혜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잖아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박 전 대통령 원래 사저가 삼성동에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사저가요. 그 삼성동 사저를 팔아야만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내곡동 사저를 이제 내곡동으로 마련을 갔죠. 했었죠. 예. 근데 내곡동 사저도 팔아야만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이 30억이 넘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미납하니까 결국은 검찰이 이제 압류를 했고 내곡동 사저를 경매에 붙였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연예기획사가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럼 지금 샀는데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없는 거 내곡동 사저를 팔았기 때문에 집이 경매를 없어요? 붙여서 넘어갔기 때문에 없는데 당시에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 기획사가 박 전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집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 기획사는 그렇지는 않다. 그냥 투자라는 거다. 다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산다고 한다면 뭐 적절한 가격에 모실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사가 그 집을 구매한 게 지난 10월 달인데 10월 말쯤에 그 내곡동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뭐 침대라든지 옷가지라든지 화장대라든지 이런 가구들이나 본인의 어떤 짐들을 다 뺐다는 거예요 또. 그 내곡동 그러니까- 사저에 박 전 대통령 짐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자체가 내곡동 사저에 들어가서 살 마음이 없나라고 지금 또 추정이 되는데 글쎄요 나와서 결국 어떻게 정리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 기자 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이 해소가 되는데 만약에 사면을 오늘 속보입니다.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상해 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조금 전 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가 맞았다는 거고요. 저희 채널A 돌직구쇼의 보도가 적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도해드린 내용 이제는 확인된 사실로서 다시 한번 보도를 해드리는 순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이 넘는 시간을 수감돼야만 했었고 그 가운데서 음식물을 씹을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고 최근에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까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럼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게 팩트인데 그럼 박 전 대통령의 짐, 세간살이 뭐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게 내곡동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되고 청와대에서 짐이 빠졌고 그때 당시 조국 전 장관인가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짐 빨리 빼라라고 조국 전 장관이 앞장서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그 짐들이 지금 내곡동에서 다 빠졌으면 어디에 가 있는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사면이 됐으니까 의결이 됐으니까 월말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이제 출소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굉장히 관심을 모아지겠죠. 아마 그 전까지 조금 전에 했던 친박이라고 불렸던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논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짐은 뭐 수도권에 한 모처럼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아마도 현재 어쨌든 갈 집이 없는 건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근데 내곡동 사저가 그렇다고 누가 쓰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한 기획사가 투자를 해서
구매만 해놓은 상태지 누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아마 그 기획사랑도 협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지금까지 모셨던 사람들이 좀 논의를 해서 좀 거처를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12월 31일 자정. 0시죠. 자정이 아니라 0시니까. 아, 0시. 그렇죠. 11월 30일 자정이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30일 자정, 31일 0시. 거죠. 예. 출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제 아마 나와서 바로 이제 또 밤이기 때문에 어디를 모실지는 아마 그 전에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보여요, 지금. 얘기 그렇죠. 보니까.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안 합니까? 섭섭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지 모르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 뒤 정도에 구속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순망치안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는데 그다음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나이도 더 많고 예. 그다음에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옥중 생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빠지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이렇게 나가게 된 게 개인적으로 되게 서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유가 뭘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함께 결정되는 것이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갈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해주고 풀어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둬두고. 제 그야말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고 생각이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명박과 박근혜라고 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2021년 12월 현재의 정치적 비중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현재 정권에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구원이 좀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때에 아마도 정권을 책임지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은 구분짓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난 여름부터 이미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앞서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과 이 내용들을 다 배제한 채 국민 대통합에 관한 관점 또 고령의 정치인에 대한 건강에 관한 문제들을 고려했다면 여기에 대한 사면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온당치 않았겠는가라는 여론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그때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찰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부러 구속을 시켰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당시에 검찰에게 뭐였냐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뭐 알다시피 한 창고에서 다스 관련 서류가 무더기로 나왔었던 거죠. 오히려 내부 제보에 의해서. 그래서 구속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여러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문제가 된 거죠.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간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이미. 그래서 시간 문제라 여러 고민했을 텐데 아마도 수감 기간의 차이가 좀 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4년 8개월 정도 수감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2년 2개월 정도 수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도 있고 건강 상태의 차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인 사면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이 한다 그러면 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좀 불리하지 않으려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셨으니까 김영주 의원님께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각의 여론은 지금 보면은 속보를 자세히 보면 한명숙 전 총리도 같이 사면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전자를 붙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네. 죄송합니다. 정정드립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꾸준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뭐랄까 마음의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온 바 있었습니다.
늘 어찌 보면 가슴 한켠에 반드시 사면 복권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한명숙 총리 사면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함께 사면 대상에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걸 보니 네. 뭐 그런 관측도 일각의 언론 보도에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 반대로 보고 싶어요. 반대로 보고 싶다. 네. 사실은 이제 정치인 사면을 극히 자제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아마 끝까지 정치인 사면을 안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야말로 어떤 최고 오래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 오래 감옥 생활을 했고 1700일이 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어떤 치아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제로 이제 사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연동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장관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연재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계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연재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 질환,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용 생활이 어려운 수용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하업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정선거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2012년 제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 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장기간 노사분쟁 업체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65명을 엄선하여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며 노동계 인사 1명에 대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하고 시민운동가 1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여성 1명을 특별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 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별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보도가 정부가 저희들의 보도를 확인해 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30일 자정 31일 0시에 박 전 대통령은 출소를 하게 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병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소 이후에도 병원 치료는 불가피해 보이게 되고요. 한 가지 박 전 대통령의 자택들이 다 지금 정부에 의해서 강제 집행, 경매로 넘어가서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게 벌금이 아니라 뭐죠? 정혁진 변호사님? 추징금 때문이죠. 추징금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이 다 강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나오게 될 때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현재. 자, 그 부분이 어디로 박 전 대통령이 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일 수 있겠죠. 자, 김병민 대변인님. 예. 박 전 대통령은 어디로 갈까요? 왜냐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자매가 있잖아요. 박근영 씨. 그리고 동생이 있죠. 박지만 회장. 박지만 회장. 아마도 박지만 회장이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이 마지막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던 많은 사람들의 몇몇 모습들이 지금 순간 갑자기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곡동 사저를 매입하긴 했지만 아마 내곡동 사저에서 지냈던 적은 없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게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동 자택은 이미 매각이 다 끝난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히 돌아갈 거처가 없게 된다면 결국 주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많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보낼 수 있는 곳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조처는 결국 가족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누나인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출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아마도 통상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아직 이 내용들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의 결정 이후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관련된 관계자들 중심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지만 회장이 이주의 또 회장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익진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내곡동 사저들이 다 정부에 의해서 강제 청산이 돼서 추징금이 납부가 됐잖아요. 그럼 박 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추징금은 없거나 그리 많지 않거나겠군요. 아니 계속 내야죠. 계속 내야 합니까? 예. 아직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으면 다 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 추징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소멸될 수가 있는데 잠시만, 궁금증.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사면 복권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벌금이나 추징금도 사면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일단은 그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벌금까지도 면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벌금까지도 면제된다? 네네. 근데 추징금은 그게 형이 아니거든요. 그럼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추징금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생긴 수익을
그 수익을 내는 게 그게 추징금이고 예.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누구를 옥신각신했을 때 형으로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돈으로 물어내라. 그 돈으로 그 형을 갖다가 그 죗값을 치러라. 이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추징금과 틀리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복권의 전제 조건으로서 추징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징금을 완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권이 돼야지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복권의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추징금을 완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8억 넘는 추징금 중에 아마 7억 넘는 돈을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집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 7억이 넘는 추징금을 다 완납을 해야 복권이 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징금이 다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군요. 사면을 갖다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서 복권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벌금 및 추징금이 210억 가량인데 이 중에 징역 20년에 벌금이 18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고 추징금을 35억 원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익진 변호사님 설명대로라면 벌금 180억에 대해서는 사면될 가능성이 그건 없어진 거죠, 이제. 없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문제는 추징금이 35억이나 된다는 건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 낙찰 가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정가가 31억 6,554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징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추징금이 몇 억 더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내고 그다음에 추징금을 냈을 텐데 아마 변호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면을 연대해 준다면 추징금을 먼저 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면 남아있는 그걸 다 냈다 그러면 남아있는 추징금이 한 4억대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집 한 걸 갖다가 다 추징금으로 냈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다면 그 정도는 뭐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무리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이번 사면의 특별한 측면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명숙 박근혜 두 전 총리 전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추징금을 포함해서 복권을 시켰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뭐 제가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걸 나중에 내더라도 나눠서 낸다든지 어떤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면과 복권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용주 의원님 말이 정확했네요. 지금 보니까 감정가는 31억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내곡동 사저가 낙찰된 실제 팔린 가격이 경매로 낙찰된 거죠. 38억 6,400만 원이 낙찰됐으니까 추징금보다 한 3억 6,400만 원 정도 더 상회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추징금은 다 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이상 추징금은 남아있지 않을 김용주 의원님 말대로 그럴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약간 말한 것처럼 벌금이 있고 추징금이 있는데 지금 이 벌금 추징금을 다 미납하니까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서 경매 처분을 한 건데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이제 추징금 벌금은 어쨌든 사면으로 다 없어지게 됐다 그러면 다 추징금으로 다 전환해서 그냥 추징금을 낸 것으로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벌금을 추징금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도대체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 경매 처분을 한 것을 어떻게 지금 압류한 것으로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벌금이 180억이에요. 그렇죠. 벌금 180억이나.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벌금으로 다 냈다면 추징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마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38억의 돈이 그럼 우리는 벌금보다 추징금을 먼저 내겠다고 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죠. 일단 가중 상상의 그러니까 벌금을 못 내게 되면은 다시 또 노역장에 유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의 기한이 되니까 아마 벌금보다는 추징금으로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도 지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를 공매로 받아간 사람이
그 감정가보다 7억 넘게 그 높은 가격으로 이걸 갖다가 낙찰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징금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추징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기거할 거처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생 박지만 회장이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도 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이 결정이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지금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많은 편지를 보냈었죠. 그 편지의 내용 그리고 답장을 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출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뭐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이제 책 제목입니다. 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뜻일까요, 제목이? 아마도 지지자들이 저 그 문구 자체는 지지자가 보낸 편지에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저 제목 자체는. 근데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리워했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목을 달지 않았나 싶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거기에 생기지 않습니다. 서문에 보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운함, 그다음 안타까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주변 인물들의 일탈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 정치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내게 지우는 걸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 이런 이제 좀 아쉬움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탄핵을 두고도 좀 억울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전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책이 이제 출간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 금요일 날 0시에 석방되는 거죠. 석방되고 나서 물론 병원에 있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국민 앞에 섰을 때는 결국은 이제 어쨌든 간에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그거의 책임이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지난번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도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냈고 사실 뭐 그때는 당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통합의 메시지를 낸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국민 통합의 큰 메시지를 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을 버렸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겪으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 된 것,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초월한 듯한 그런 메시지도 읽힙니다. 모든 멍에는 내가 이제 짊어지겠다.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많은 실망을 드렸음에도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어서 견뎌냈다.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기자나 김병미 대변인이 예상하기로는 박 전 대통령으로서 어떤 지지층의 분열보다는 지지층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박 전 대통령이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또 여러분들의 전망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옥중 서신과 관련된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도 발표가 됐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오늘 가석방을 합니다. 사면이 아닙니다. 가석방을 하는 겁니다. 내란 선동 등 혐의 이석기 전 의원 만기 출소 1년 5개월을 앞두고 오늘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나옵니다. 잠시 후에 가석방될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이미 저희 취재 카메라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보시죠. 지금 나옵니다. 네, 정확하게 저희가 현장 연결해 드렸고요. 생방송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지금 손을 들고 있군요. 만기 출소 1년여를 앞두고 가석방으로 이석기 전 의원이 출소하게 된 겁니다. 사면 아닙니다. 혐의 없어진 거 아니에요. 가석방 되는 겁니다. 이미 구속 기간의 상당수를 채웠고 가석방,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자들 몇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두 가지 혐의로 크게 기소가 됐었지만 그중에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이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 등의 수사와 기소 내용을 보면 이석기 전 의원이 어떤 혁명 조직을 규합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기도했다라는 혐의였고요. 그중에 일정 부분이 인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당이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석기 전 의원이 오늘 조금 전 가석방으로 지금 출소가 된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구체적 혐의 내용,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혐의였습니까? 일단 제일 문제가 된 게 내란 음모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석기 그 전 국회의원이죠. 어떤 조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조직의 이름이 RO라고 해가지고 레볼루셔너리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 오르그란 말을 썼어요. 오르그란 말이 이제 러시아 말인데 그래서 RO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혁명 전입대, 혁명 조직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수원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이 RO라고 하는 조직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검찰에서 밝히지 못했다 해서 내란 음모죄는 그 무죄가 나왔고 대신에 내란 선동죄로 이게 바뀌고 그밖에 이제 뭐 국가보안법 위반죄 같은 것들 포함해가지고 12년이 9년으로 아마 감경이 됐을 거고. 그 내란을 음모했던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거군요. 음모가 인정이 된 게 음모가 인정이 안 아니고 되고 선동만 인정. 내란을 선동했다. 그러니까 조직이 없지만 그냥 선동을 한 것은 인정이 됐고 내란을 음모할 정도면 어느 정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내란을 선동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내란을 음모한다고 해가지고 뒤집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내란을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이석기 전 의원이 횡령죄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죄죠. 그게 또 이제 추가돼가지고 그 9개월이 또 추가가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오늘 가석방으로 이제 출소를 하게 된 거죠. 왜 가석방을 시켜준 거죠? 왜냐하면은 가석방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예. 형기 한 3분의 1 정도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적으로 한 60-70% 이상을 형기를 살았으면은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아마 이석기 전 의원이 그 감옥에서 수용 생활이 굉장히 모범적이지 않았을까. 모범적이지 않으면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한 80% 넘게 그 수용 생활을 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그밖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석기 전 의원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 사과한다, 반성한다라는 얘기는 현재까지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과연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석기 전 의원이 뭐라고 메시지를 낼지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때 당시 통합진보당 동료들의 얼굴도 좀 보이네요, 김변미 대변인님. 예, 통진당 해산으로 아마 이제 의원직 직위를 잃게 됐던 의원으로 보이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재현 의원이 옆에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의 이 당시 최루탄을 터뜨렸던 공기의 질감이 다릅니다. 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공기의 질이 다르다 이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저 문 하나 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8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가석방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 또 지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애야 합니다. 면벽 9년, 이제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된 건데 그러니까 혐의가 사면된 게 아닙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8년 남짓 수감을 하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서 가석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으로 살아있는 유효한 혐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뭐였죠? 이재명 기자.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013년도죠. 그때 한 서울의 교육장에 활동가 한 13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석기 전 의원 등등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국정원 그걸 아로 조직이라고 불렀지만 그 조직의 이제 어떤 지휘부들이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후방에서 전화국이라든지 유류 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란 음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1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저녁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그러니까 2심과 대법원은 그런데 그 논의가 된 게 한 차례밖에 안 됐다. 따라서 구체적인 음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란을 선동했다 정도의 이제 혐의를 해서 지금 결국은 8년 한 3개월 정도 살았죠. 지금 그렇게 살았고 이제 만약에 만기 출소했다 그러면 내후년 5월까지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한 80% 이상의 형을 살고 지금 나온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들은 것처럼 본인에 대해서 혐의를 씌운 것 자체가 야만적 행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뭐 본인의 혐의에 있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통진당이 해산됐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표는 거기에 녹취해 보면 뭐 총기 탈취라든지 시설 파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완전 날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국정원이 검찰이 녹취를 공개했죠.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총기 탈취라든지 시설 파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정희 대표가 한 얘기가 농담으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총기를 탈취하고 시설을 파괴하자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농담이었다. 당시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만큼 아직도 이제 통진당이라든지 이석기 전 의원은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도대체 왜 어떠한 목적으로 총기를 탈취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과의 전쟁이겠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기관 시설을 파괴하자라는 취지의 이석기 의원 등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무슨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검찰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2013년 3월 달에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합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이석기 의원은 북한이 전쟁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전쟁을 도와야 한다. 실제 6.25 때 북한군이 그런 전략을 쓰려고 했었던 거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 내에 있는 우리의 추종 세력들이 남한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통해서 금방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똑같이 이석기 전 의원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녹취가 공개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완전 날조라 했다가 농담처럼 얘기다 이렇게 지금 당시 통진당을 얘기했던 건데 과연 그 녹취를 듣고 그걸 농담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녁집에서 얘기한 것처럼 130명이 모여서 그런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뭐 전복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체제는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 활동가들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그것을 당시의 변호인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통상적인 강연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강연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통진당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이제 운동권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운동권이 크게 노선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군사 정권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사상, 주체 사상에 동조하는 NL 계열과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 PD계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NL계가 변화하고 변화해서 이 통진당 지지 세력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석기 전 의원은 당시에 북한을 돕자라고 생각한 것이 궁금해요. 그때 당시 검찰과 국정원의 기소 내용을 이재명 기자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북한과 교신을 하면서 일종의 어떤 북한의 사상에 동조되어서 북한에게 지령을 받고 저 같은 일을 꾸민 건지 아니면은 주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추종을 하다가 북한과 별개로 저런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인지가 좀 이제 와서
좀 궁금해지는군요. 네, 사실은 두 가지 개연성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한총련, 범청학련 부분들은 제가 2001년도 금강산 토론회, 예. 6.15 1주년 금강산 토론회 때 민하협 청년학생 상임대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르는 청년단체를 아우르는 대표의장이었는데 실제로 청년 조직에서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토론한 내용이 실제로 보니까 이 팩스를 통해서 일본을 거쳐서 북한을 가는 그래요?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요. 또 북한에 가니까 자기네들끼리 통해요.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꼈습니다. 예. 그런 게 이미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저는 불쌍하게 느꼈던 게 더 이상 그 우란에 잡혀 있는 남한의 청년 좌파 같은 생각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처럼 밖에 있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3대 험당 기념탑에 같이 가자 막 이렇게 그 강정구 교수 그 시점에 2001년도 그 무렵에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그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이미 포섭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예. 그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충성 행세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부분적으로 북한과 연계 맺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냐. 이건데 제3국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저런 부분이 이제 특히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소위 그 성남 지역 이쪽이 굉장히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대선 공간에서 이석기의 그 가석방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이 뭐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는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서 비판 입장을 내놨어요. 네, 헌법에 대한 기본 정신을 저버린 것 아니냐. 또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이 청구서에 결국은 굴복한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이 보여줬던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일원이었지만 이 내란을 선동하는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저버린 인사에 대해서 가석방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더군다나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도 이석기 전 의원은 전혀 반성에 대한 기미, 일말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 통합의 기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 사면 등에 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의 헌법적 가치를 철저하게 저버린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석기 전 의원 석방되는 옆에 보여지고 있는 인사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참담한 일들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가서 뉴스 속보가 지금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김영주 전 의원이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의 입장 나왔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제가 보는 대목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사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 전인 어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재명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도 사면 하루 전이 어제까지 사면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대리인도 사전 통보가 없었다. 자,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이 가능한데 일부러 안 말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왜 통보를 안 해줄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확하게 사전에 얼마만큼 통보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의 가능성은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사면대상 제외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여권도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가 논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겠죠. 그런 점에서 좀 어떤 유영하 변호사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전달하기에는 좀 시간이 어떻게든 촉박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글쎄 저는 사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다시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2차례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 최근에 굉장히 이제 박 전 대통령 상태가 매우 안 좋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소견서를 굉장히 자세히 쓰고 그리고 나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할 거냐고. 그런데 유 변호사가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좀 교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봅니다. 이지민 기자의 생각이었고요. 정혁준 변호사님, 말해줄 법도 한데 왜 안 말해줬을까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말해줘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통상 하루 전이나도 뭐 내일 사면 될 거다. 왜냐면 마음의 준비도 있고 진짜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직 원래 법대로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사면되면 석방이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나가기 싫다나 그냥 여기 있겠다라고 해도 대통령이 너 특별 사면이야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근데 법의 형집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면 관련된 그 서류가 도달한 지 12시간 이내에 석방되어야 한다. 예. 그다음에 예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예. 집두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리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내가 조금 더 여기 그 감옥에 있겠습니다. 구치소에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형집행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가 그 오늘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고 30일 0시에 서류를 도달시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31일 오전까지 이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이야기해 주면 됐지 어차피 지금 당장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그 사면심사위원회 때 그 상신이 됐었겠죠. 예. 거기에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그 여권 수뇌부의 청와대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이나 뭐 논란 같은 것들이 물밑에서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면 통보를 미리 안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해줄 시간도 없고 해주면 만에 하나라도 뭐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정도에 사면 결정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등 속보가 많아서 미리 준비했던 내용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직 대통령 한 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성탄 전날입니다. 내일 주말 행복한 성탄절, 성탄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